나는 올해로 105살입니다.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 익숙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받아온 삶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을 기억합니다. 한국전쟁에 포성을 들었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던 격동의 시간도 모두 내 몸으로 통과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진실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빈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나는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있으면서도 때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부족한 남편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것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90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깊이 사랑받아도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하나씩 품고 삽니다. 그 공간은 배우자가 채울 수 없고 자녀가 채울 수 없으며 친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마주하고 자기 자신만이 다독일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은 더 선명해집니다. 몸이 느려지고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도망치려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마침내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따뜻한 노년을 보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외로움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관계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그것이 105해를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물입니다. 몇 해 전 나를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74세 나이에 그는 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아내가 낯섭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도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TV를 보고 저는 저대로 책을 읽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산 걸까요? 나는 그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쓸쓸함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 산 게 아니야. 자네는 그냥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걸세.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환상을 믿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젊었을 때 그 믿음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연애의 두근거림, 결혼의 설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안의 연대감, 그 모든 것이 그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릅니다.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나고 직장도 사라지고 몸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같은 지붕 아래 수십 년을 살았어도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나이 듭니다. 남편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지고 아내는 더 많은 대화를 원합니다. 혹은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정정합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이것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인간이 서로 다른 궤도로 늙어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항원 이혼율은 지난 3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서는 비율이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당수는 폭력이나 외도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데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치료사이자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보호자이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30이었을 때 나는 아내가 내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105살이 된 나는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일부를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얼굴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외로움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홀로 그 외로움을 견디는 동안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대부분 70이 넘어서야 찾아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알기에 가장 이른 때입니다.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추위를 함께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떱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간 끝에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딱 그만한 고리를 찾아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05해를 살면서 그보다 더 정확한 비율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절반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움은 온기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시도 함께 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달라붙었다가 서로에게 너무 깊이 파고든 나머지 상처를 주고 결국 등을 돌리는 사이들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나친 가까움은 기대를 낳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처음에 온기를 모두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미소 짓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은 가깝지만 그의 가시가 내 살을 찌르지는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활달하고 사교적이었고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못마땅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영역에 내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내 영역에 그가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 하지만 서로 힘든 날이면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이후로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내가 가장 신뢰한 보시였습니다. 가까움이 우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거리가 우정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 법칙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년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모는 대부분 자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한 분들입니다. 매일 전화하고 사생활에 의견을 내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오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충실히 살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며 만날 때마다 밝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돌아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하는 것에 끌립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부부는 때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무례함을 낳습니다. 대답을 듣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취향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더 많은 예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의 침묵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식어버린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고슴도치는 결코 자신의
가시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가진 채로도 충분히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거리에서 당신도 그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혼자 걷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희미하게 밝히고 바람은 차갑고 조용합니다. 그 길을 나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라디오도 없습니다. 오직 내 발소리와 내 숨소리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합니다. 외로움과 혼자임, 이 두 가지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누군가를 원하는데 곁에 없을 때, 연결되고 싶은데 닿지 않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채워지길 기다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임은 다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빈 그릇이 아니라 조용히 가득 찬 호수와 같습니다. 잔물결 하나 없이 그 안에 하늘 전체를 담고 있는,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40대였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이면 불안했고 사람들이 없으면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약속을 잡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나는 사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혼자 있으면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흐릿한 두려움들, 스스로에게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 그것들이 고요 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요를 피합니다. 소음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요를 피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1년을 넘겼을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아무런 계획 없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10분은 어색했습니다.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세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혼자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1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음악도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없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머릿속이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익숙해진 마음이 고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 고요가 위협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날이 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친구와 걷습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 그 시간이 끝날 즈음이면 나는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가르치고 들을 준비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관심, 확인, 위로, 존재의 증명을. 그리고 그 요구는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 곁에 있을 때 더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기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혼자라면 그것을 버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가만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채우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앉아 있으십시오. 찾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찾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105회의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으며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고 세월은 그 나머지를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05해를 살아오면서 끝내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방입니다. 아무도 노크하지 않는 방,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방, 나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방. 그곳에 나는 내가 읽은 책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내가 품어온 생각들을, 내가 써온 글들을, 내가 오랫동안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들을. 그 방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과 무관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와도 무관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살아온 시간의 밀도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내가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노년에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깥에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해온 사람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정년을 맞습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떠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바깥에만 살아온 사람에게 남는 것은 텅 빈 공간뿐입니다. 반대로 안에서도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직장이 사라져도 그의 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가 멀어져도 그 방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그는 혼자 그 방 안에서 여전히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요?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책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쌓이면
당신 안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세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글쓰기입니다. 일기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음악입니다. 혹은 그림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으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끓이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기 위한 것. 나는 평생 글을 써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밤이 깊어도 몸이 아파도 나는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인 글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창밖의 나무가 어떤 빛을 받고 있었는지, 문득 떠오른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글을 누가 읽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쓴 글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책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생각들은 몸이 쇠약해져도 여전히 내 안에서 빛을 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가장 흔한 처방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더 활발하게 어울려라. 나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마주해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 순간 편안한 사람과 그 순간 두려운 사람, 그 차이가 노년의 질을 가릅니다. 당신의 내면에 방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지금 짓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을 한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 안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만의 방이, 그 방에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곁을 떠나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가장 단단한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처음에 자녀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신음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요청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나는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105해를 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 곁에 오래 머물기 어렵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것에 끌립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우리는 자꾸 돌아오게 됩니다. 노년의 관계도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끌어당기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 자녀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내면의 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여든을 넘겼을 무렵의 일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나 자신의 하루를 더 알차게 채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그리고 그 물음 속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심으로.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서 찾아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 전화해주면 안심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면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 감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면 삶이 타인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누군가 연락하지 않아도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혼자 보내는 하루도 그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관심을 반기지만 그것에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자꾸 돌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사랑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랑이 찾아옵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태도가 모든 관계를 바꿉니다. 나는 요즘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밝고 강렬하던 빛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붉고 주황빛이 되었다가 마침내 조용한 보랏빛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삶도 이와 같구나. 젊음은 강렬합니다. 뜨겁고 눈이 부시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을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많은 색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노화, 고독, 상실은 사실 삶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괴롭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5해를 살아온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고, 배우자조차도 당신의 모든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고, 관계에는 온기와 거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은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내면의 방을 짓는 사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사랑받을 사람이 되라고. 이것들은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넘어지면서 후회하면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몸으로 익힌 것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당신의 노년은 달라집니다. 내면의 방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되 따뜻하게 정리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지금 60대라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이른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 시야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 깊이를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70대 이상이라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주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은 날들을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화해로 채우십시오.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05해를 살고 나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공시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끝까지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유행이 바뀌어도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나만의 속도로.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지속입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따뜻하고 어떤 날은 비가 옵니다. 어떤 계절은 풍성하고 어떤 계절은 앙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하나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서서 돌아볼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화려했던 순간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날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평온이 사실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내일 아침에도 혼자 걸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 길을 조용히 천천히 나의 속도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요란하지 않아도 아름답기를, 혼자여도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삶은 노을입니다. 정오보다 더 많은 색을 품은 그 색을 온전히 누리십시오.